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기술보호과에서 근무하는 소용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유기농업의 현장 적용 두 번째 시간으로 저번 시간에 배운 좋은 토양에 이어서 유기질 비료와 가축분 퇴비, 그다음에 녹비작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과 달리 이번 시간은 상당히 이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쓰이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농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기질 비료, 그 다음에 가축분 퇴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기질 비료를 정부 지원을 통해서 유기질 비료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본인이 유기질 비료라고 말씀은 하시면서도 유기질 비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으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질 비료는 우리 그 비료관리법 내에 비료공정규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공정규격 내에서 유기질 비료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5가지 유기질 비료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물질 비료, 말 그대로 식물을 원료로 한 식물질 비료가 되겠고, 동물질 비료는 이제 어박이나 골분, 그다음에 피역분 이런 거 같은 이제 동물에서 유래된 그러한 이제 유기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쓰는 유기질 비료라고 통칭되는 대부분의 비료는 세 번째인 혼합 유박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질 비료 2종 이상이 혼합된 혼합 유박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질소가 4, 인산이 2, 그다음에 그 가리가 1 정도 섞인 그런 비료가 되는데, 이 유기질 비료의 조건 자체가 NPK의 합이 7 이상이 되어야 유기질 비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4, 2, 1 형태로 지원이 하게 되는데, 혼합 유박 비료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유기질 비료라는 게 있는데, 혼합 유기질 비료는 식물질 비료와 동물질 비료가 2종 이상 혼합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혼합 유박 비료보다는 훨씬 더 어떤 인산이라든가 가리 성분이 좀 더 많아서 여러분들이 유박 비료 썼을 때 효과가 좀 질소분에 대한 그런 영양분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이 혼합 유기질 비료는 적은 양을 쓰고도 좀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비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 복합 비료는 식물질과 동물질 또 광물질까지 혼합된 그런 형태로서, 유기 복합 비료는 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유기 복합 비료는 NK 비료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에서 나오는 어떤 우리가 흔히 화학농약 비료, 화학 비료 쪽에서 쓰는 그런 비료하고 되게 비슷한 정도의 어떤 유기 복합 비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가격대가 좀 비싸긴 한데,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 내용을 알고 쓰신다면 참 좋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의 좀 특징을 살펴보면, 유기질 비료 뒷면을 보시면은 이제 NPK 합이 7%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유기물이 보통 이제 60% 이상 이제 들어 있습니다. 유기물 비료는 이제 공정규격상 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NPK하고 그다음에 원료가 뭔지 이런 것들을 쓰는데, 유박의 종류는 이제 체종유박, 미강박, 그다음에 면실유박, 대두박 이런 것들을 주로 써서 혼합 유박 비료라는 것을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쓰는 대부분의 비료는 혼합 유박 비료가 되겠습니다. 자, 가축분 퇴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 퇴비도 똑같이 이 원료에 대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개분 45%, 우분 5%, 그 다음에 왕겨, 수피, 톱밥 등이 이제 탄소분으로 들어간 거고, 개분과 우분은 질소. 그래서 이 탄질비가 중요한데, 이 탄질비를 통해서 우리가 퇴비화 시켜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가축분 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물 퇴비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 30%가 사실 목표예요. 목표가 되는 건데, 이 가축분 퇴비와 유기질 비료를 잘 알고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 것을 보면, 유기질 비료는 말 그대로 비료입니다. 그래서 비료기 때문에 NPK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소, 인산, 가리가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유기질 비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축분 퇴비는 NPK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기물 함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기물 함량이 30% 이상이고 유기질 비료가 50에서 70% 정도가 유기질 비료가 이제 가지고 있고, 가축분 퇴비도 유해물질 검사를 하지만 가축분 퇴비는 훨씬 더 복잡한 유해물질 검사를 거쳐서 이제 출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의심을 가질 만한 게 있습니다. 앞서 제가 좋은 토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유기질 비료 유기물 함량이 50에서 70%고 가축분 퇴비가 30% 이상이라고 한다면 굳이 가축분 퇴비를 쓸 필요가 있느냐? 유기질 비료만 쓰면은 충분히 유기물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토양에 이제 아까 얘기한 부식질을 많이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기질 비료는 박 종류잖아요. 대두박, 그 다음에 뭐 피마자박, 이런 박 종류에서 유래된 유기질 비료이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에서는 부식 생성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아까 부식 생성은 제가 어디서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목본류에서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가축분 퇴비에서는 탄소원으로 수피라든가 톱밥 등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목본류에서 유래한 탄소원을 쓰기 때문에 당연히 부식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의 물리성이나 어떤 보수력, 보비력, 완충력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기질 비료로는 부식 생성 자체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땅심을 높이는 데에서는 유기질 비료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단지 NPK, 질소 인상 가리를 공급하는 데에 주 목적을 가진 것이 유기질 비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완충력이나 보비력이 상대적으로 유기질 비료는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이 가축분 퇴비가 좋은 퇴비일 경우에 땅심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팁을 고르자면 유기질 비료가 펠렛 타입이 있고 그래듈 타입이 있는데 보통 이제 동그란 알갱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다 그래듈 타입이 되겠고 펠렛 타입은 약간 이제 길쭉한 원기둥형이 펠렛 타입인데 이제 펠렛 타입이 공정이 더 어렵고 유기질 비료 자체가 훨씬 더 그 양질의 유기질 비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을 고르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유기질 비료와 가축분 퇴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퇴비도 시판 퇴비,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포대 퇴비하고 자가제조 퇴비하고 약간 서로 좀 다른 점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판 퇴비는 대부분 NPK 함량이 표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얼만큼 들어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시판 퇴비에서는 양분이 좀 과다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판 퇴비는 토양에 뿌리더라도 2차적으로 미생물 발효가 일어나서 가스가 다시 나온다든지 뭐 그런 안 좋은 사례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식질도 자가제조 퇴비에 비해서 부식질도 상대적으로 좀 적게 되죠. 왜 적냐면 아까 얘기한 숲이나 톱밥 이런 것들의 양을 최대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업자 입장에서도 많이 넣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제조 퇴비라고 한다면 본인이 넣고 싶은 양만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판 퇴비보다는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자가제조 퇴비가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숙 정도도 보시면 미부숙 퇴비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시판되는 퇴비들을 뜯어가지고 열어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역한 냄새들을 많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시판 퇴비는 보통 이제 부숙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부숙된 퇴비를 토양에 넣었을 경우에는 물론 노지 토양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시설 토양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작물이 피해를 입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자가제조 퇴비 같은 경우에는 시판 퇴비보다는 이제 유해물질이나 중금속 이런 검사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유해물질이나 중금속 같은 어떤 유해물질은 시판 퇴비가 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가축분 퇴비 의무화가 시행이 돼가지고 이제 자가제조 퇴비도 이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이제 부숙도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잘 활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직접 자가제조했던 농가를 제가 가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춘천에 있는 농가인데 이렇게 자기가 퇴비사를 직접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퇴비사를 지어서 이 옆에 이제 가운데 보이시는 이 통로 2개 이게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는데 비가 오면은 이 통로를 통해서 빗물이 이제 밖으로 흘러나가서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구조로 돼 있고 이렇게 3년이 지나면은 부숙이 완료되면은 이렇게 펴가지고 키로다로 펴서 이렇게 이 퇴비를 이제 시설 토양에다가 집어넣는 이렇게 이제 활용하시는 유기농업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기농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시판 퇴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자기가 자가제조 하셔가지고 토양을 살리는 데 핵심을 두고 그런 귀찮더라도 퇴비 작업들을 직접 수행해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가제조 퇴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요. 결국은 이제 퇴비라는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 탄소원과 질소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소만 있어서도 발효가 일어나지 않고 탄소만 있어서도
발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원과 탄소원을 적절히 배합해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우리가 얘기하는 퇴비화라는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퇴비는 이제 발효 과정을 거쳐서 이 퇴비화라는 것이 되는데, 보통 이제 70도가 넘는 퇴비화 과정을 거치는데, 질소원과 탄소원을 만나게 되면 미생물이 분해가 급작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미생물이 내는 열에 의해서 70도까지 올라가게 되고, 70도 이상 올라가는 과정에서 원재료에 있었던 병원균이나 잡초 종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전부 사멸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70도가 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퇴비 안에 있는 안 좋은 물질들이 전부 제거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숙성 단계에 이르러서면은 이제 퇴비 겉에 하얀색 곰팡이 등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충북 괴산에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60도를 향해서 퇴비화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분과 볏짚을 이용해서 이렇게 퇴비를 진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퇴비화가 이제 거의 진전된 퇴비에서는 이렇게 하얀색 곰팡이, 주로 이제 방선균이라고 하는데, 이런 균들은 상당히 토양에 들어갔을 때 좋은 역할들을 하는 미생물들입니다. 가끔 가다가 퇴비에 하얀색 곰팡이가 꼈다고 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용해도 괜찮은 퇴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비 더미가 너무 크게 되면은 이 위에 부분은 산소가 들어가지만 안에 부분은 산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2주에 한 번 정도씩은 이제 한번 뒤집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퇴적물 자체, 퇴비 더미 자체를 너무 크게 만들지 않는 것이 좀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퇴비를 만들 때는 이제 재료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분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경우는 발효가 아니고 부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적정한 수분이 일어나도록 하고, 너무 마를 경우에는 또 발효 과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발효라는 것은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좋아할 만한 수분, 그다음에 너무 많지 않은 수분,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하고, 또 그 발효 미생물, EM 같은 미생물들을 센터에서 받으셨을 경우에는 이런 퇴비화를 진행할 때 발효 미생물들을 투입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퇴비화가 진행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퇴비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미생물들을 활용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괴산에서도 찍었던 건데, 이렇게 좌측에 있는 퇴비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부터 이제 우측에 보이는 것은 이제 퇴비화가 완료된 그런 퇴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녹비작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왼쪽부터 보이는 것이 이제 왼쪽이 호밀 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는 헤어리 배치라는 종자고, 위쪽에는 이제 네마 장황이라는 겨자 종류의 어떤 그런 녹비작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비작물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호밀과 헤어리 배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호밀은 벽과라는 것이고 헤어리 배치는 이제 콩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벽과 녹비작물과 콩과 녹비작물의 특징들을 잘 알아놓으면 본인이 녹비작물을 선택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호밀을 대표로 하는 이 벽과작물, 녹비작물 같은 경우에는 토양 물리성 개선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 벽과작물들은 기본적으로 호밀 같은 경우에도 뿌리가 굉장히 깊게까지 뻗게 됩니다. 그래서 토양을 쉽게 얘기하면 뚫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토양 내에 있는 뿌리가 자라면서 토양 물리성 개선을 촉진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벽과작물들은 타감 물질이라고 해서 병원균들을 죽이는 그러한 물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라면서 그런 물질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호밀 같은 경우에서 나오는 타감 물질을 통해서 고추 역병균 같은 것들을 억제시킬 수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과작물들이 기본적으로 월동이 매우 잘 돼서 좀 재배하기가 좀 더 훨씬 더 쉬운 그런 특징을 보이는 반면에, 이게 질소 함량이 좀 낮아가지고 이게 호밀을 갈아엎고 나서 바로 작물을 심었을 경우에는 이제 질소 기하 현상, 작물과 질소를 경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이제 헤어리 배치에 대해서는 질소 함량 자체가 높아서 이 콩과 녹비는 흔히 비료작물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콩과작물은 꽃도 피기 때문에 경과작물로서의 가치도 매우 뛰어나고, 갈아엎었을 때 분해가 굉장히 빠르고 토양 환원이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자 가격이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월동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이제 호밀 같은 경우에는 뿌리량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SR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상부와 지하부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어리 배치는 1.9라는 얘기는 이제 지상부가 지하부보다 한 2배 정도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호밀 같은 경우는 0.8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지상부보다 지하부가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밀은 눈에 보이는 지상부보다는 뿌리를 상당히 깊게 뻗기 때문에 이 뿌리의 건물량이 훨씬 더 많다. 이런 특징을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녹비작물 재배를 선택할 때 내가 주로 이제 물리성을 개선을 해야겠다. 우리 토양이 좀 양분이 너무 많이 집적이 돼서 이런 물리성들을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호밀 같은 벽과작물을 심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본인이 질소, 이게 뭐 객토한 지 얼마 안 돼서 영양분 자체가 좀 적은 토양 같은 경우에는 헤어리 배치 같은 콩과 녹비작물을 심어서 유기물 함량도 높이면서 양분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는 녹비작물을 심는 것이 훨씬 더 후작물에 있어서 좋은 특징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녹비작물은 녹비의 선택도 중요하고 파종 시기, 물 관리, 갈아엎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 갈아엎는 시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헤어리 배치는 1평방미터당 1.5에서 2kg 정도 무게를 재서하기도 하는데 헤어리 배치는 이렇게 자란 거를 끝부분을 잡고 이렇게 들었을 때 한 175cm 정도 되는 성인이 허리춤까지 올라오는 정도면은 헤어리 배치는 충분히 자랐다. 이제 갈아엎어도 되겠다라는 수준이 되겠고, 호밀은 출수 직전에 갈아엎는 것, 보리는 출수 직후에 갈아엎는 것이 가장 녹비작물로서 건물량을 높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갈아엎는 시기를 잘 맞춰서 갈아엎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콩과작물은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자운형과 헤어리 배치 같은 경우에는 로타리 한 번만 쳐도 굉장히 깨끗하게 토양에 환원되는 걸 볼 수 있고, 호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로타리 쳐서는 토양에 이제 바로 환원되기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데요. 보통 이제 로타리를 2번 정도 쳐주면은 어느 정도 호밀 같은 경우에도 토양에 잘 환원시킬 수 있을 만큼 잘게 쪼개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녹비를 갈아엎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에서 갈아엎을 경우에는 두가 녹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논물을 대더라도 문제가 없이 잘 되기도 합니다. 근데 화분가 녹비는 이렇게 물을 댔을 경우에는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이물질들이 보이죠. 그러면 이제 이항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물을 한번 댔다가 빼고 한 번 더 로타리를 치시면 깨끗이 이제 이 왼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깨끗하게 이제 화분가 녹비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과와 두과 그리고 기타 이제 이런 부분들로 나눠질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분과와 두과의 특징들을 잘 살피셔서 내 지금 포장 상황에 맞는 녹비작물을 선택하셔가지고 갈아엎는 시기를 잘 잡아서 최대한 후작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 유기질 비료 또 가축분 퇴비, 녹비작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유기농업 기술이라는 것이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이미 관행농업에서 쓰고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좀 더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한 그런 기술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